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한국만 된다는 건데요? 네? 여기 미국에서는 한국만 찾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조용한 교외 지역에서 남편 마크 그리고 9살 아들 다니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IT 기업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시스템 설계자이고 제 남편은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야근이 잦고 응급 호출이 많은 편이라 평소 아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은 제가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다니엘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뉴저지에서도 손꼽히는 사립국제학교로 그 수준이 일반 공립학교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과서 한 페이지를 넘어서는 심화 질문이 수업 시간에 빈번히 오가고 4학년만 되어도 학생들끼리 SAT 기초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이는 일이 드물지 않을 만큼 전체적으로 학업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영어와 수학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력이나 리더십, 자기주도성까지 강조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늘 긴장감 있게 경쟁하고 있었고 그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학부모들 사이에도 퍼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다니엘이 이 경쟁 속에서 완벽하게 앞서 나가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 속도로 성장하며 무엇보다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바람과는 사뭇 달랐어요. 다니엘의 교실 내 성취도가 점점 하위권으로 내려앉기 시작했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서는 그가 글쓰기 과제에서 유독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잃기 어려워졌고 숙제 시간마다 나 못하겠어 라는 말이 자주 들려오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귀찮음이나 일시적인 슬럼프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점점 더 깊어졌고 어느 날은 방 안에서 홀로 웅크린 채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저는 가슴 깊숙한 곳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이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로서 느끼는 무력감과 자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게다가 그 시점에서 다니엘은 학교 내에서도 거의 가장 성취도가 낮은 아이로 평가받고 있었고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표에 적혀 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학교는 학생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숫자로 표시되는 등급과 평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선생님들은 그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같은 반 친구들의 수준은 이미 너무 앞서가고 있었고 다니엘은 그 틈에서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한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어느 날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아이를 데리러 정문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고 우연히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몇몇 엄마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이 지역의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주 격에 없이 어울리는 문화가 있는 것 아니지만 그날은 다들 유난히 입이 잘 풀리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아이들 이야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가벼운 날씨 얘기와 간식 추천 같은 소소한 수다에서 시작된 대화가 곧 학습 지원이라는 주제로 옮겨가더니 어느 순간 한 엄마가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 혹시 한국 선생님 알아봤어? 그 말이 나오자 나머지 엄마들이 거의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얘기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이라니? 이 지역에 그토록 많은 교사와 튜터가 있는데 굳이 특정 국적을 기준으로 추천하는 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고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아, 이건 진짜 들어보면 이해돼. 한국 선생님들은 다른 거야. 그냥 공부를 잘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고 애들한테 마음을 다 줘. 그러면서도 정말 디테일해. 숙제 검사할 때도 그냥 봤다가 아니고 줄 하나하나 피드백을 줘. 그러니까 애들이 신뢰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또 다른 엄마가 거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도 원래 글쓰기 싫어했거든. 근데 한국 선생님 만나고부터는 자기가 먼저 에세이 쓰고 보여주더라니까. 진짜 신기했어. 무슨 마법처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질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나만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불안감에 가까웠습니다. 다니엘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는 와중에 다른 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미 해결해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진심으로 조언하는데 한국 선생님들 비싸긴 해도 그만한 가치 있어. 나중에 아이가 먼저 말해.
나 더 배우고 싶다고. 그런 말 듣는 순간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누군가는 한국인은 천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재에게 배우면 천재가 된다더라. 는 말을 덧붙이며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서도 그 말이 가진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한국인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그날 주차장에서 나눈 짧은 대화 이후였습니다. 처음엔 단지 또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저는 어느새 밤마다 노트북을 열어 검색창에 한국인 선생님, 뉴저지 한국인 교육 같은 단어들을 입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교육 정보 플랫폼 사이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게시물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재 리 서울대학교 교육학 학사 미국 정식 교사 자격 보유 이중언어 교육 가능. 짧은 제목 아래 줄지어 있는 이력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인상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레 프로필을 클릭했고 그 안에는 단정하게 정리된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열어보자마자 느껴졌던 건 이 사람이 무언가 남다르다는 묘한 분위기였어요. 깔끔한 문장 구성, 교육학 논문에서나 볼 법한 용어들, 그리고 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전문적이었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가 남긴 교육 철학 부분이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태도입니다. 지식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배우는 자세는 옆에 있는 어른이 심어줘야 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고요해지면서 그래,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어딘가에서 길을 찾은 듯한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메일을 보냈고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며 방향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수업 날 그녀는 정시에 도착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녀가 준비해온 작은 한국 간식과 예쁜 노트에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억양이 미묘하게 어색했고 아이가 질문을 하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반응할 때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교육 철학이나 접근 방식에 대해 물어보면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따라오면 돼요 라는 식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몇 주 동안은 단지 스타일의 차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변화는 너무나 분명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점점 입을 다물었고 자신이 쓴 글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거나 어떤 날은 아예 눈물이 고인 채 방에 틀어박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선생님이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말 못하겠어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외출 중 설치해둔 홈캠을 통해 확인하게 된 영상에서 벌어졌습니다. 라는 선생님은 아이가 문제를 틀리자 목소리를 높여 꾸짖었고 심지어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아이를 거의 방치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지요. 저는 두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그날 저녁 바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그래, 나 한국인 아니고 중국인인데 뭐 어쩌라고 네 아들이 멍청한 거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름부터 출신 학교, 경력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충격과 허탈감이 밀려왔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일을 겪은 뒤 저는 한동안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다니엘이 입은 정서적 상처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예 과외 자체를 포기할까도 고민했지만 아이가 언젠가 말한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똑똑해지고 싶은데 왜 자꾸 나만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그 말이 마음을 꽉 붙잡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선생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뉴욕에 거주 중인 박서연 선생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전직 교사였고 한국어 교육과 유아교육을 전공했으며 미국에서도 석사 과정을 마친 이력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을 끌었던 건 그녀가 인터뷰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먼저 마음이 안전해야 공부도 시작돼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 그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서연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사실 반쯤은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겪은 일로 인해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고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연 선생님과 마주한 그 첫 순간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말투나 이력 때문이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인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 중 하나는 감사 편지 쓰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느 날 서연 선생님은 작은 색종이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엔 우리가 고마웠던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써볼 거예요. 선생님은 어릴 때 부모님께 오늘도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엘리사 씨 댁에서도 그런 습관 하나쯤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제게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고 그 안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나 요즘 다시 글쓰기가 재미있어졌어. 기다려줘서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상처를 딛고 회복 중인 감정의 증거였고 동시에 부모로서 받은 가장 큰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의 수업은 철저함과 동시에 유연했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종종 직접 준비한 학습 도구나 그림책을 아이에게 전해주셨고 수업이 없는 날이면 오늘은 다니엘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궁금하네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심함이 쌓이면서 다니엘은 단순히 공부라는 단어를 넘어서 배움 그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이 뒤처지는 아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방과 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던 다니엘이 어느 날은 오늘 새로 전학생이 왔는데 내가 먼저 이름 물어봤어. 라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팀 프로젝트에서 발표를 맡겠다고 나섰고 발표 준비를 하며 서연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비유법이나 청중과 눈 마주치기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발표가 두려워서 밤마다 악몽을 꾸던 아이가 말입니다. 사실 저는 한동안 성적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다니엘은 시험지를 펼칠 때마다 긴장했고 틀린 문제에 대해선 감정보다 자책이 앞섰으며 학업과 자존감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표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회복되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성적은 나중 문제라고 애써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다니엘이 수학 단원 평가를 본 날이었고 저는 일상적인 안부처럼 오늘 시험 어땠어? 라고 물었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서 시험지를 꺼내 건넸는데 그 위에는 100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히려 눈을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보여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고 손끝이 떨릴 만큼 낯설었습니다. 이거 정말 다니엘 내 시험 맞아? 제가 되물었을 때 아이는 조금 부끄럽다는 듯 웃으며 선생님이 계산 실수 없는지 다시 봤는데 다 맞았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확 깨어나는 기분을 느꼈어요. 눈물이 났고 동시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점수 때문이 아니라 그 점수를 받아들고도 겸손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다니엘의 성적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목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과목에서 고른 발전이 나타났고 특히 글쓰기와 읽기 평가에서는 교내 상위 5%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선생님은 회신 메일에 다니엘은 표현력이 탁월하고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급격히 향상됐습니다. 라고 써주셨고 학교 담당 카운슬러는 별도로 연락해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놀랍고 인상 깊어요.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눈에 띄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학교 커뮤니티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눈치 빠른 몇몇 선생님들과 담임의 코멘트에서부터 시작됐고 곧이어 아이들의 성적표가 공개되는 시점이 되자 이 조용하던 아이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는 식의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다니엘이 속한 학년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전쟁터라고 불릴 만큼 학업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룹 스터디부터 SAT 풀이반, 심지어 아이비 대비 선행까지 말 그대로 아이들의 방과 후 일정표는 대학 신입생 못지않게 빽빽했고 부모들 사이에서는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일종의 정보력이자 사회적 지위처럼 통용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원래 조용하고 뒤처진 줄로만 알고 있던 다니엘이 어느 순간부터 수업 시간에 손을 들기 시작했고 팀 과제의 발표자 역할을 도맡아 하며 중간고사에서는 최상위 그룹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학부모들의 반응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호기심과 경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애둘러 물어왔습니다. 엘리사, 요즘 다니엘 표정이 많이 밝아졌더라.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 라거나 혹시 여름방학 때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도 보냈어? 같은 말들이었죠. 저는 처음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 덕분에 정도로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좋은 선생님에 대한 수요가 실시간으로 급등하는 걸 체감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학교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엄마가 저를 다급하게 붙잡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 선생님 아직 과외 자리가 있을까? 우리 애도 요즘 너무 흔들려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번만 만나고 싶어. 그 말 속엔 절박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경쟁심도 묻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서연 선생님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아마 선생님은 많이 바쁘실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서연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연락해 기존 수업료의 2배, 어떤 경우는 3배에 가까운 금액까지 제한하며 과외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부모는 운전기사를 통해 자녀를 뉴욕까지 데려가겠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정규 수업은 말고 주말 특강이라도 해달라 며 마치 비즈니스 딜을 하듯 집요하게 설득을 시도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 불안함과 초조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파격적인 제안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고 저 역시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고민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서연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진 않으세요? 요즘 주변에서 문의가 많다고 들었어요.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후 그녀에게서 짧고 단단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엘리사 씨, 저는 다니엘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견뎠는지 저만큼이나 잘 아시잖아요. 흔들릴 일 없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고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돈으로도 조건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의리가 누군가의 진심이라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은 한 사람과 한 가족이 맺은 깊은 신뢰의 연결이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교육자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연 선생님이 지켜낸 것은 단지 수업 스케줄이나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다니엘에게 세상은 신뢰할 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지켜준 사람이었고 그 신뢰 위에서 아이는 다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단지 한 번의 수업이었고 그저 좋은 선생님이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이 전부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만남은 단순한 수업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절과 태도, 말의 온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듬어 주셨어요. 그 가르침은 결코 훈계나 교정이 아니었고 아이 스스로 왜 그게 중요한지를 느끼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마친 뒤 다니엘이 저도 모르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던 어느 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인사 한마디조차 어색해하던 아이였으니까요. 서연 선생님께는 어느 시점부터 저희가 먼저 수업료 인상을 제안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노고와 진심은 단순한 시급으로 계산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극구 사양하셨지만 이건 감사의 표현이자 다니엘이 받은 사랑에 대한 작은 보답이에요. 라는 저희의 말을 듣고 조용히 수긍해 주셨습니다. 그 일 이후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는 단순한 선생님과 학부모의 선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명절엔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끔은 각자 바쁜 일상을 피해 서로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서연 선생님께서 직접 김밥과 잡채를 만들어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제가 미국식 치킨 파스타를 만들어 한 상 차리기도 합니다. 그런 소소한 나눔 속에서 우리 가족은 오래된 정을 쌓아가듯 따뜻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한국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연 선생님의 수업에는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심지어는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고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은 세계 여행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한국의 명절, 예절 문화, 한글의 구조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나라 사람들처럼 아침에 인사도 잘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가슴이 찌르듯 울컥했습니다. 아이의 꿈이 단지 좋은 대학이나 높은 점수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그 어떤 성취보다 값지고 감격스러운 변화였어요. 남편도 서연 선생님께 늘 감사해야 하며 말하곤 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다니엘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달라졌어요. 그는 예전보다 더 자주 집에 일찍 들어오려 하고 아이의 수업 후 간단한 산책에 동참하려 노력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조용한 진심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한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한 가정의 기류를 바꾸고 결국 한 인생을 새로 쓰게 만들 수 있구나. 우리에겐 그 선생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이 인생의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의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려주고 있는 한국인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